오래전 작은 마을에서는 주민들 모두가 하나의 커피숍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커피숍은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커피만을 팔았는데 그 커피는 마을에서 최고로 유명한 비밀 레시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루는 이런 마을의 존이라는 철학자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무척 똑똑하고 여러 철학 이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히 한 가지 이론, 즉 공리주의에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 존은 이 작은 커피숍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며 커피를 한 잔 건넸습니다. 존은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민들은 각자 다양한 답을 내놓았지만 존은 그 대답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은 결심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칙을 이 커피숍에 적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새로운 커피 레시피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존은 마을의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유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설탕을 선호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향신료를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존은 다양한 재료들을 조합하여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줄 커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존은 새로운 커피를 완성했습니다. 이 커피는 기존의 비밀 레시피에 우유, 설탕,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들을 적절히 배합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커피를 공기커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존은 커피숍으로 가서 새로운 커피를 둥글게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에게 내놓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커피를 한 입 마셔보자 그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며 미소를 지었고 다른 사람은 냄새에 취한 듯 황홀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커피에 들어간 재료들 중 하나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 노인은 향신료 때문에 기침을 했고 어린 아이는 쓴맛이 너무 강해서 이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존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 행복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공리주의의 기본 원칙을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다시 비밀 레시피대로 커피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밀 레시피의 커피는 비록 모든 사람을 항상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꾸준히 행복감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존의 새로운 경험은 마을 전체에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다양한 의견과 기호를 존중하며 우리가 함께 맞춰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리와덕목이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행복을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존도 다시 철학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을의 커피숍은 공리커피가 아닌 화학커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마실 때 가장 소중한 커피, 그것이 바로 마을의 화학커피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에 길었던 해가 저물어가며 석양이 물들기 시작한 어느 날 도시 중앙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다. 거기엔 항상 논쟁과 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러나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한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다. 소크라테스는 광장 중앙에 위치한 큰 복숭 아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든 젊은 지식인들, 상인들, 농부들 그리고 몇몇 호기심 어린 아이들까지 자리하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대화지만 오늘의 대화는 조금 특별했다. 한 젊은 학자가 손을 들어 말했다. 소크라테스, 당신은 항상 우리에게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배울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이론, 지식의 겸손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다. 그러면 내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썰을 하나 들어보겠는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농부가 큰 문제에 봉착했다. 그의 농장이 항상 최고의 작물을 생산했지만 올해는 이상하게도 작물이 크지 않았다. 그는 무슨 수를 써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을에 현명하다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했다. 먼저 그는 유명한 기상학자에게 갔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소? 농부가 물었다. 기상학자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내 작물은 비가 충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크지 않는 것이다. 더 많은 물을 주면 해결될 거야. 그래서 농부는 더 많은 물을 주었지만 작물은 여전히 자라지 않았다. 그 후 그는 농업과학자에게 갔다. 농업과학자는 토양을 분석하며 말했다. 이것 봐라. 내 토양은 영양소가 부족해. 비료를 더 주라. 농부는 그렇게 했지만 작물은 여전히 자라지 않았다. 좌절한 그는 마지막으로 마을 인후인 현자인 소크라테스에게 갔다. 또 해답이 없을 게 분명하지만 시도해볼 수밖에 없어. 농부는 중얼거리며 소크라테스에게 말했다. 소크라테스여, 당신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아십니까?
소크라테스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나는 기상학자도 아니고 농업과학자도 아니며 내작물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농부는 소크라테스와 함께 농장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소크라테스는 농부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말했다. 너의 농장은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내가 올해와 다르게 한 것이 있는가? 가뭄이 예전에도 있었는가? 시간이 흐르며 농부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후 말했다. 아, 작년에 내가 새로운 종자를 심었지. 그것이 문제였을지도 몰라. 결국 농부는 새로운 종자가 토양과 기후에 맞지 않았음을 깨닫고 예전의 종자로 돌아갔다. 농장은 다시 무성해졌고 그는 큰 수확을 거두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참된 지혜란 바로 무지를 자각하고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답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질문을 통해 농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지식의 겸손이 아닐까? 소크라테스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광장의 공기는 일순간 고요해졌고 이어서 한 젊은이가 말했다. 맞아요, 소크라테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질문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군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렇다.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답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무지 이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들의 삶에서 질문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지식과 지혜는 무지의 자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 번째 이야기인 날 어느 작은 마을에 헤르만이라는 이름의 한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평범하고 단조로웠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나가 양을 치며 하루를 보냈죠. 그러나 헤르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더 큰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는 세상 너머에 더 큰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색에 잠기며 넓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들판 너머에서 이상한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헤르만은 노래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소리가 끝난 곳에는 헐벗은 언덕 위에 늙은 여행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니체의 철학을 전하는 유랑 철학자였죠. 여행자는 그의 이름이 차라투스트라라고 소개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헤르만에게 초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초인은 단순히 인간 이상이 아닐세, 차라투스트라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한계를 초월하여 더 높은 존재로 발전하는 인간의 모습이지. 초인은 자신을 넘어 인간이 가능성을 펼치는 존재야. 헤르만은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무척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헤르만은 차라투스트라에게 어떻게 초인이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초인은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기존의 도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며 스스로의 목적을 정립하는 강력한 개인이다. 인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개개인이 필요하다네. 내가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두려움 없이 자신을 찾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도전과 고통을 피하지 말아야 하네. 그날 이후 헤르만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울타리를 허물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워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가족과 이웃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헤르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니체의 초인 개념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점점 더 성장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들이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무조건적으로 따를 때 헤르만은 그 전통이 의미와 본질을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전통을 따르는가? 하고 물으며 그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진취적인 생각은 처음에는 반감을 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식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헤르만은 또한 개인적인 도전을 통해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그는 한때 두려워했던 높은 산에 오르고 깊은 강을 건너며 자신이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삶을 통해 초인의 가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헤르만의 이야기는 단순한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초인의 개념을 실천하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니체가 말한 초인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었죠.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헤르만은 몸소 증명했습니다. 헤르만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초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며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멋진 강가 근처에 텐트를 치고 저녁에는 캠프파이어를 피워놓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죠. 저는 이 기회를 빌려준 롤스의
무지의 배일 개념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이름하여 완벽한 사회 설계하기 게임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이제 무지의 배일 뒤에 서게 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무지의 베일이 뭐야? 하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자, 들어봐. 여기서 말하는 무지의 베일은 우리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우리는 성별도 인종도 나이도 직업도 심지어는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인 거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야? 영희가 물었습니다. 맞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무지의 베일 뒤에 서 있는 동안 우리는 앞으로 살게 될 사회의 규칙과 원칙을 정해야 해. 만약 우리가 이 사회에서 부유할지가 나날지 건강할지 아플지 모른다면 최대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겠지? 친구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성우가 입을 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누구도 우리하게 만들기 싫어지겠네? 나도 언제든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니까. 맞아. 그게 바로 존 룰스의 무지의 베일 개념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 각자 순서를 정해서 우리가 만든 사회의 규칙을 한 가지씩 얘기해봐. 이 규칙은 무지의 베일 뒤에서 생각한 거라고 가정해줘. 첫 번째 규칙을 내가 제안할게.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무상으로 받아야 해. 저의 제안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된다면 누구도 아프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해. 그래야 모두가 공평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잖아. 좋아. 그럼 세 번째 규칙은 내가 제안하지. 영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아야 해. 아무도 굶주리거나 집을 잃지 않아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규칙을 추가해 나갔습니다. 공평한 임금 체계, 환경보호 규제, 성별과 인종에 상관없는 동등한 기회, 제공 등 다양한 규칙들이 나왔습니다. 각자의 규칙이 더해질 때마다 모두가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가 흐르는 동안 우리는 롤스의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어떤 위치에 놓일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국 모두가 행복하고 공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게 되니까요. 캠프파이어가 타오르는 동안 우리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완벽한 규칙과 원칙들로 가득 찬 사회를 상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며 무지의 베일 뒤에서의 선택이란 얼마나 책임감 있고 진지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롤스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의미 있는 게임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캠핑의 일환이었지만 그로 인해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단서를 하나씩 얻을 수 있었습니다.